300초. 생과 사가 갈리는 시간. 발밑은 시속 60km의 낭떠러지. 머리 위엔 김정은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살아있는 신의 발바닥을 뚫고 탈출했습니다. 2024년 철도 호위국 조장 강철, 제 이름이었습니다. 18년을 바친 충성의 대가, 붉은 줄이 그어진 처형 명단이었습니다. 믿었던 조국이 저를 버린 그 밤, 제7호 터널의 차가운 강철판 위에서 사투가 시작됐습니다. 도대체 왜 저를 죽이려 했을까요? 18년 충성한 저를, 단 한 번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았던 그날의 기록. 2로 열차의 금기된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은 이러한 진실을 더 많은 분들께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신 지역이 어디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이었습니다. 영하 40도. 저는 2로 열차 앞에서 밤새 경계를 섰습니다. 철도, 호위국, 조장 강철. 35살이었습니다. 김정은이 열차 안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보라가 제 얼굴을 때렸습니다. 눈썹에 고드름이 달렸습니다. 새벽 5시, 제 발가락 감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동상이었습니다. 군의관이 달려왔습니다. 당장 절단하지 않으면 괴사가 다리 전체로 번진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원수님만 무사하시다면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왼발 새끼발가락을 그 자리에서 마취 없이 잘라냈습니다. 칼로. 저는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제 피가 하얀 눈 위에 떨어졌습니다. 붉은 점들. 충성의 증거였습니다. 2020년 4월 12일이었습니다. 저녁 8시. 제 아내가 집에서 쓰러졌습니다. 급성 맹장염. 복막염으로 번질 위험. 즉시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수술실 앞에 섰습니다. 아내가 들것에 실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얼굴, 보랏빛으로 변해가는 입술. 그때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2로 행사 긴급 호출, 김정은 이동, 즉시 복귀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아내를 봤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돌아섰습니다. 뒤도 안 돌아봤습니다. 병원을 나섰습니다. 2로 열차로 달렸습니다. 의무였습니다. 충성이었습니다. 아내보다 조국이 먼저였습니다. 2022년 7월 23일이었습니다. 홍성민 대위, 제 동료였습니다. 15년을 함께했습니다. 그날 2로 열차 앞바퀴에 균열이 발견됐습니다. 폭발 위험. 김정은이 타고 있었습니다. 홍성민이 목숨 걸고 수리했습니다. 용접. 3시간 작업. 손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성공했습니다. 김정은이 손을 잡았습니다. 수고했다고 말했습니다. 홍성민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격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홍성민이 사라졌습니다. 보위부가 데려갔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왜냐고? 보위부 중좌가 대답했습니다. 열차 구조를 너무 자세히 알게 됐다고. 기밀 유출 위험이라고. 함구를 위해 제거한다고. 홍성민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에 처음으로 의구심이 싹 텄습니다. 2023년 10월 9일이었습니다. 김정은의 만찬. 2로 열차 특별 식당 칸. 최고급 호주산 스테이크가 나왔습니다. 1kg. 김정은이 포크로 한 입 떼어냈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씹었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입맛에 안 맞는다고 말했습니다. 스테이크 전체가 쓰레기통에 버려졌습니다. 저는 서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그리고 봤습니다. 경비병들을. 젊은 병사들이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굶주린 눈빛으로 식당 칸을 바라봤습니다. 침을 삼켰습니다. 그들은 사흘째 옥수수죽만 먹고 있었습니다. 배급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스테이크 한 조각이면 일주일은 먹을 수 있었습니다. 김정은이 다른 요리를 주문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2024년 6월 15일 오후 3시였습니다. 평양 의학대학 병원. 김정은 비밀 방문. 저는 수행했습니다.
원수님은 보통 관저에서 진료를 받으십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독일에서 들여온 최신형 뇌 스캔 장비가 필요했습니다. 병원 지하의 비밀 통로가 열렸습니다. 저는 그 무거운 공기 속에서 원수님을 따라 들어갔습니다. 3층 복도였습니다. 김정은이 갑자기 비틀거렸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렸습니다. 저는 급히 달려갔습니다. 양팔로 부축했습니다. 김정은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손, 다리, 머리, 전신, 경련, 지팡이 없이는 한 걸음도 걷지 못했습니다. 김정은이 체중을 완전히 제게 실었습니다. 식은땀이 제 손에 묻었습니다. 끈적했습니다. 그가 내뱉던 거친 숨소리, 가쁘고 불규칙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60m를 함께 걸었습니다. 김정은을 부축하며 진료실까지. 김정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무, 오늘 일은 잊으라. 동무가 잊어야 내 마음이 편치 않겠나. 저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명심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거친 숨소리, 그것이 저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2024년 12월 12일 오전 10시였습니다. 평양역 2로 열차 출발 2시간 전, 저는 보위부 담당 지도원의 지시로 호위국 기밀실에 차를 내어 가던 중이었습니다. 지도원은 담배를 피우러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책상 위엔 그의 가죽 가방이 열려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고개도 돌리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제 눈에 특급 비밀이라는 붉은 도장이 박힌 서류가 들어왔습니다. 서류의 제목은 특별 정화 대상자 명단.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들췄습니다. 5명의 이름, 강철 소자, 김태준 중위, 이성훈 중위, 한승기 중위, 신민철 상사. 제 이름 석자 옆에 붉은 펜으로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낙서가 아니었습니다. 사형 선고였습니다. 18년을 바친 충성이 단 한 줄의 빨간 줄로 지워지는 순간 제 심장은 멈췄습니다. 명단 아래 처형 사유서가 첨부돼 있었습니다. 저는 읽었습니다. 천천히 한 글자씩. 최고 존엄의 신체적 허점을 목격한 자들. 6월 15일 평양의학대학 병원 사건 관련자. 함구 불가로 판단. 국가안보상 제거 필요. 집행일시 2024년 12월 12일 오전 10시 2로 열차 임무 종료 즉시. 진필 승인 김정은.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18년 충성, 헌신, 희생, 발가락, 가족, 동료, 모든 것. 이것이 대가였습니다. 죽음. 단지 김정은을 부축했다는 이유로 저는 대원들을 불렀습니다. 김태준, 이성훈, 한승기, 신민철. 화장실로 조용히 이동했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명단을 보여줬습니다. 말없이 모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김태준이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이성훈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승기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신민철 상사가 무너졌습니다. 품속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사진이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 태어난 지 석 달. 이름은 지은. 신민철이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만 떨렸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사진 위로 한승기가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함께 울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사냥개였구나. 사냥이 끝나면 삶아 먹히는 개, 쓸모가 닿으면 버려지는 도구. 18년간 목숨 바쳐 지켰습니다. 영하 40도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발가락을 잘랐습니다. 아내가 수술대에 누워있을 때 등을 돌렸습니다. 동료가 하나씩 사라지는 것을 봤습니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참았습니다. 이것이 대가였습니다. 죽음. 함구를 위한 제거. 제 눈에서 뭔가가 사라졌습니다. 충성이었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왔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저는 대원들을 봤습니다. 모두 가족이 있었습니다. 김태준은 아들 둘, 이성우는 아내와 늙은 어머니, 한승기는 결혼한 지 6개월, 신민철은 갓난아기 딸, 모두 살고 싶어 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탈출하자고. 2로 열차에서 오늘 밤 제7호 터널 방법이 있다고. 대원들이 저를 봤습니다. 정말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아야 한다고. 우리가 죽으면 가족도 연좌제로 끝난다고. 함께 살거나 함께 죽거나. 대원들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죽음으로 충성한 대가가 이것이라면 나는 오늘 이 조국을 버리겠다고. 18년 충성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배신의 시작이었습니다. 충성의 끝이 죽음이라면 저희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시속 60km로 달리는 철통 요새 1호 열차였습니다. 과연 저희는 어떻게 그 지옥 같은 성역을 빠져나갈 수 있었을까요? 오후 2시 평양역 2호 열차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대원 넷과 함께 탑승했습니다. 특수, 호위병, 객실. 마지막 탑승이었습니다. 마지막 임무였습니다. 아니, 저희에게는 탈출이었습니다.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시속 60km.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평양이 멀어졌습니다. 18년 살았던 도시, 다시는 못 볼 도시였습니다. 오후 6시, 자강도 진입, 제7호 터널까지 30분.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대원들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김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성훈이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한승기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신민철이 품속 사진을 만졌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오후 6시 30분. 저는 일어났습니다. 배전실로 향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하지만 제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18년간 훈련받은 얼굴이었습니다. 배전실 도착.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2로 열차의 모든 구역은 호위국 조장의 점검 대상입니다. 배전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마스터키를 꺼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배전반이 보였습니다. 복잡한 회로.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18년간 연구했습니다. 과부하 회로. 저는 손을 뻗었습니다. 빨간 스위치, 금지된 스위치. 저는 연결했습니다. 타이머 설정, 3분 후 작동. 터널 진입과 동시 저는 배전실을 나왔습니다. 객실로 돌아왔습니다. 대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 완료. 오후 6시 40분. 터널 진입. 어둠이 열차를 삼켰습니다. 제7호 터널. 길이 12km.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3분. 180초. 저는 초침을 받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갔습니다. 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특수 침투용 산소 렌스. 소형. 군용 절단 장비. 섭씨 3500도의 고열로 강철판을 녹여내는 도구. 산소 렌스 점화. 불꽃이 폭발했습니다. 푸른 백색 불꽃. 섭씨 3500도. 눈이 부셨습니다. 용접면이 없었습니다. 급했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강철판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센터실을 피해 외판 리벳 라인만 공략했습니다. 저는 집중했습니다. 제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270초 남음. 절단 계속. 리벳 라인을 따라 1m. 김태준이 복도를 감시했습니다. 아직 안전. 제 눈이 따가웠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240초 남음. 2m 절단. 사각형 구멍. 가로 60cm. 세로 60cm. 200초 남음. 절단 완료.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방탄판이 무거웠습니다. 20kg. 저는 예상했습니다. 액체 질소.
용기를 열었습니다. 방탄판에 분사했습니다. 치이, 급속 냉각, 금속 수축, 균열 발생, 170초 남음. 저는 발로 밟았습니다. 한 번, 두 번, 꽝, 방탄판이 떨어졌습니다. 선로 아래로 구멍이 완성됐습니다. 어둠이 보였습니다. 탈출로였습니다. 150초 남음. 저는 신호했습니다. 내려가라고. 김태준이 먼저였습니다. 하지만 그냥 뛰어내리면 안 됐습니다. 3미터 낙하, 자살행위였습니다. 김태준이 열차 하부, 배관을 잡았습니다. 냉각수 파이프, 몸을 최대한 낮췄습니다. 터널 바닥까지 거리를 줄였습니다. 1미터 반, 그리고 났습니다. 착지, 터널 배수구였습니다. 자갈 더미, 김태준이 낙법을 쳤습니다. 옆으로 굴렀습니다. 충격, 흡수, 성공. 일어났습니다.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전하다고. 이성훈이 두 번째, 같은 방법. 한승기가 세 번째, 성공. 신민철이 네 번째, 성공. 100초 남음. 저는 마지막이었습니다. 뒤돌아봤습니다. 객실. 18년 인생. 저는 군복을 벗었습니다. 천천히 계급장을 떼었습니다. 소자. 손으로 만졌습니다. 마지막. 침대 위에 놓았습니다. 가지런히. 이름표도. 강철. 그 이름도 여기 남겼습니다. 70초 남음. 저는 속옷만 입었습니다. 검은색. 가방을 챙겼습니다. 물. 식량. 나침반. 지도. 구멍으로 갔습니다. 50초 남음. 복도 쪽. 발소리. 가까워졌습니다. 보위부. 이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30초 남음. 저는 구멍으로 다가갔습니다. 배관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금속. 제 몸을 구멍 밖으로 내밀었습니다. 배관에 매달렸습니다. 몸을 낮췄습니다. 팔을 최대한 펼쳤습니다. 터널 바닥까지 거리. 1미터 반. 보위부 발소리가 더 가까이. 20초 남음. 저는 배관에서 손을 놨습니다. 낙하. 1미터 반. 짧은 순간. 터널 배수구 자갈 더미. 제 발이 닿았습니다. 무릎을 굽혔습니다. 충격, 흡수. 옆으로 낙법. 굴렀습니다. 자갈이 몸을 긁었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뼈는 멀쩡했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제 눈이 이상했습니다. 치아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크 안염. 용접면 없이 작업한 대가였습니다. 각막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따가웠습니다. 극심한 고통.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10초 남음. 위에서 소리. 문 열림. 보위부 들어옴. 손전등 불빛. 0초. 저희 5명이 움직였습니다. 선로 아래. 어둠 속. 달렸습니다. 위에서 비명. 구멍! 바닥에 구멍! 무전기 소리. 긴급 상황! 탈출! 보위부가 내려왔습니다. 추격 시작. 저는 신호했습니다. 분산. 5명이 흩어졌습니다. 각자 다른 방향. 총성. 탕탕탕. 어둠 속 총알. 선로에 맞았습니다. 불꽃이 튀었습니다. 하지만 명중하지 않았습니다. 어둠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달렸습니다. 전력 질주. 숨이 가빴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100m, 200m, 300m. 보위부와 거리가 벌어졌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희미해졌습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대원들을 불렀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이쪽이라고. 하나씩 모였습니다. 김태준, 이성훈, 한승기, 신민철. 5명 전원. 무사였습니다. 저희는 숨을 고르며 서로를 봤습니다. 땀이 흘렀습니다. 옷이 젖었습니다. 하지만 살았습니다. 탈출 성공. 300초. 5분. 그 안에 모든 것을 해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6시 50분. 열차 정지 후 10분. 계획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터널 양쪽 출구는 이미 봉쇄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제7호 터널 중간, 킬로미터 6 지점, 환기구가 있었습니다. 수직 사다리, 산 정상으로 연결, 보위부는 모를 것입니다. 저희는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을 조용히, 국경까지 300km, 6일 밤낮을 걸어야 합니다. 300초의 기적. 하지만 평양에서는 김정은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전국에 비상령이 내려졌습니다. 과연 저희는 북한 전역을 뒤덮은 추경망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오후 7시. 평양. 만수대 집무실. 김정은이 서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평양 야경. 하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분노만 있었습니다. 보위부 1국장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김정은이 돌아섰습니다. 1국장을 봤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2로 열차에서 탈출이라고 말했습니다. 방탄판을 뚫고 나갔다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1국장이 대답했습니다. 용접 절단기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액체 질소도 군용 특수 장비라고. 김정은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쾅. 군용 장비를 어떻게 구했느냐고. 누가 도왔느냐고. 1국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사 중이라고. 김정은이 걸어갔습니다. 1국장 앞으로 내려다봤습니다. 18년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철 소자. 18년간 나를 지킨 자. 내 식은 땀을 닦아주던 손으로 배신했다고. 그가 나를 부축했다고. 그날 내 약한 모습을 봤다고. 그래서 제거하려 했는데 먼저 도망쳤다고. 1국장이 떨렸습니다. 김정은이 계속 말했습니다. 1호 열차는 난공불락이라고 했다고. 청와대보다 안전하다고 했다고. 하지만 뚫렸다고. 내부자가 뚫었다고. 1국장이 변명했습니다. 예상 못한 방법이었다고. 방탄판 절단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김정은이 웃었습니다. 차갑게 불가능이 가능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내 열차에서, 내 코앞에서 김정은이 명령했습니다. 전국 비상령 발동, 모든 검문소 폐쇄, 국경 완전 봉쇄, 강철 일행 사진 배포, 발견 즉시 사살, 생포 불필요. 1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즉시 시행하겠다고. 김정은이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강철은 똑똑하다고. 18년간 내 곁에 있었다고. 내 동선을 안다고. 보위부 작전을 안다고. 쉽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반드시 잡으라고. 죽여도 좋다고. 같은 시각, 제7호 터널. 저희는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조용히. 손전등도 켜지 않았습니다. 달빛도 없었습니다.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저는 앞장섰습니다. 손으로 벽을 더듬었습니다. 킬로미터 6 지점을 찾았습니다. 30분을 걸었습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여기였습니다. 벽에 철문이 있었습니다. 환기구 접근문. 저는 문을 밀었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자물쇠였습니다. 저는 돌을 집었습니다. 자물쇠를 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딸까. 열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좁은 통로가 보였습니다. 수직으로 올라가는 사다리. 녹슬었습니다. 심하게 녹슬었습니다. 수십 년간 방치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대원들을 봤습니다. 올라간다고 말했습니다. 김태준이 먼저 올라갔습니다. 철제 사다리를 잡았습니다. 녹이 손에 묻었습니다. 사다리가 흔들렸습니다. 벽에서 떨어질 듯 휘청거렸습니다. 김태준이 조심스럽게 올라갔습니다. 이성훈이 두 번째, 한승기가 세 번째, 신민철이 네 번째, 저는 마지막이었습니다. 사다리를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녹가루가 손에 묻었습니다.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위를 봤습니다. 희미한 빛이 보였습니다. 출구였습니다.
사다리를 한 칸씩 올라갔습니다. 녹가루가 떨어졌습니다. 얼굴에 묻었습니다. 눈에 들어왔습니다. 따가웠습니다. 사다리가 계속 흔들렸습니다. 벽에서 볼트가 빠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그락.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70m를 올라갔습니다. 팔이 아팠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올라갔습니다. 20m 더, 10m 더, 5m 더. 김태준이 환기구 덮개를 밀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덮개가 열렸습니다.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김태준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희 모두 밖으로 나왔습니다. 터널 위를 지나는 험준한 능선이었습니다. 자강도 산맥. 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공기, 자유의 공기였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터널 입구가 보였습니다. 멀리 불빛이 보였습니다. 보위부 차량, 헬기 소리도 들렸습니다. 수색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저희가 이미 산 위에 있다는 것을, 환기구를 통해 탈출했다는 것을. 저는 나침반을 꺼냈습니다. 북서쪽을 확인했습니다. 압록강 방향이었습니다. 300km. 김태준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가느냐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산으로 간다고. 도로는 위험하다고. 검문소가 있다고. 산길로 가야 한다고. 힘들지만 안전하다고. 신민철이 걱정했습니다. 식량이 부족하다고. 물도 부족하다고. 저는 말했습니다. 산에서 구한다고. 물은 계곡에 있다고. 식량은 버티면 된다고. 저희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산길을, 어둠 속을, 조용히 발소리를 죽이며 나뭇가지를 조심하며 저는 앞장섰습니다. 나침반을 보며 북서쪽으로 한 걸음씩. 오후 10시 평양 보위부 본부 작전실. 거대한 지도, 보위부 제1국장이 서 있었습니다. 제7호 터널 중심으로 원을 그렸습니다. 반경 50km. 이 안을 완전 봉쇄했습니다. 보위부 요원이 보고했습니다. 터널 양쪽 출구 봉쇄 완료. 검문소 30개 설치. 병력 1000명 투입. 헬기 20대 수색 중. 탐지견 100마리 투입. 1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절대 놓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보고가 없었습니다. 발견 보고가 없었습니다. 1시간 지나도, 2시간 지나도, 3시간 지나도 1국장이 초조해졌습니다. 어디로 갔느냐고 중얼거렸습니다. 부하가 의견을 냈습니다. 터널 안에 숨어 있을 수도 있다고. 1국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터널 내부 수색 완료했다고. 아무도 없었다고. 다른 부하가 보고했습니다. 터널 입구에서 발자국 발견. 동쪽으로 향했다고. 평양 방향이라고. 1국장이 눈을 떴습니다. 평양으로. 강철이 감히. 하지만 생각했습니다. 강철은 똑똑하다고. 역발상일 수도 있다고. 모두가 국경으로 간다고 생각할 때 평양으로 숨는다고. 그럴 수 있다고. 1국장이 명령했습니다. 평양 방향 검문 강화. 모든 차량 검색. 모든 열차 검색. 역 봉쇄. 평양 시내 검문소 배치. 부하들이 움직였습니다. 병력이 평양으로 쏠렸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평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반대 방향이었습니다. 북서쪽. 국경. 산 속 깊이. 저희는 계속 걸었습니다. 밤새도록. 쉬지 않고. 새벽 4시. 저희는 멈췄습니다. 계곡이 나왔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는 물을 마셨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달았습니다. 생명의 물이었습니다. 김태준이 말했습니다. 잠시 쉬자고. 너무 힘들다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고. 보위부가 곧 범위를 넓힐 거라고. 계속 가야 한다고. 대원들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제7호 터널 방향. 멀리 헬기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희를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찾지 못할 것입니다. 저희는 이미 멀리 왔습니다. 산 깊숙이 저는 앞을 봤습니다. 압록강까지 남은 거리 300km, 험준한 자강도 산맥을 가로지르는 사선의 길이었습니다. 저는 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죽어도 산에서 죽고 살아도 산에서 산다. 도로와 마을은 잊어라. 오직 산등성이만 타고 북서쪽으로 달린다. 저희는 살아야 했습니다. 북에 남겨진 가족을 위해, 그리고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자유를 위해. 환기구 탈출로 첫 번째 관문을 넘었지만 김정은의 분노는 전국을 뒤덮었습니다. 과연 저희는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보위부의 촘촘한 수색망을 뚫고 그 먼 길을 완주할 수 있었을까요? 새벽 6시, 저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엿새째였습니다. 밤낮 없이 산길을 타고 계곡을 건너며 260km를 이동했습니다. 신발은 너덜너덜해졌고 발바닥은 생살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국경에 가까워질수록 보위부의 눈은 더 매서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낮에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몸을 숨길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숨는다고, 낮에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밤에만 이동한다고. 저희는 동굴을 찾았습니다. 작은 동굴, 바위 틈새, 5명이 겨우 들어갔습니다. 저희는 그 안에서 쉬었습니다. 교대로 망을 봤습니다. 오전 10시, 김태준이 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나갔습니다. 김태준이 가리켰습니다. 아래쪽, 산 아래, 철로가 보였습니다. 기찻길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철로, 열차, 평양행 열차, 그리고 떠올렸습니다. 계획, 성동격서, 동쪽을 치는 척하고 서쪽을 친다. 보위부를 속이는 방법. 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군번줄이었습니다. 제 인식표, 강철 소자, 철도, 호위구. 이것을 열차에 던지면 보위부가 발견하면 평양으로 간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저는 대원들을 불렀습니다. 계획을 말했습니다. 인식표를 열차에 던진다고, 보위부를 속인다고. 대원들이 이해했습니다. 김태준이 말했습니다. 자기 것도 던지겠다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나면 충분하다고. 너무 많으면 의심한다고. 저희는 기다렸습니다. 열차를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오후 1시. 기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열차가 왔습니다. 평양행 화물 열차. 저는 바위 뒤로 갔습니다. 철로가 가까웠습니다. 30m. 인식표를 꺼냈습니다. 손으로 만졌습니다. 18년. 이 줄을 목에 걸고 살았습니다. 이제 버립니다. 강철이라는 이름을, 소좌라는 계급을. 열차가 다가왔습니다. 속도가 느렸습니다. 시속 40km. 화물칸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군용 네일을 꺼냈습니다. 찢었습니다. 조각을 만들었습니다. 인식표를 감았습니다. 화물칸 문틈으로 달려갔습니다. 연결 고리 부분, 눈에 잘 띄는 곳. 저는 끼워 넣었습니다. 뇌의 조각이 펄럭였습니다. 인식표가 빛났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열차가 지나갔습니다. 평양으로. 인식표를 싣고 저는 돌아왔습니다. 동굴로. 대원들이 물었습니다. 성공했느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4시. 평양역. 화물 열차가 도착했습니다. 보위부가 검색했습니다. 모든 화물칸을 철저하게. 한 요원이 화물칸 연결 부분을 봤습니다. 뭔가 펄럭였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잡았습니다. 인식표가 감겨 있었습니다. 강철 소자, 철도, 호위구, 보위부 요원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본부에 보고했습니다. 강철 소자 인식표 발견. 평양행 열차. 본부가 응답했습니다. 즉시 가져오라고.
오후 5시 보위부 본부 일국장이 인식표를 받습니다. 손으로 만졌습니다. 강철 소좌. 맞았습니다. 진짜였습니다. 일국장이 웃었습니다. 역시 평양으로 왔다고. 예상이 맞았다고. 일국장이 명령했습니다. 평양 저녁 봉쇄, 지하철 검문, 버스 검문, 아파트 단지 검문, 강철 일행은 평양에 있다고. 반드시 찾아내라고. 보위부 병력이 평양으로 집중됐습니다. 1,000명, 2,000명, 3,000명, 평양이 요새가 됐습니다. 검문소가 100개, 200개, 300개, 모든 곳에 검문소. 하지만 저희는 평양에 없었습니다. 반대편이었습니다. 서쪽, 국경. 저희는 산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보위부가 평양에서 저희를 찾는 동안 저희는 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성공했다고, 보위부를 속였다고, 이틀은 벌었다고, 평양에서 찾다가 포기할 때까지 그 사이 저희는 국경에 도착할 것입니다. 밤이 됐습니다. 저희는 다시 출발했습니다. 산길을 북서쪽으로 나침반을 보며 한 걸음씩. 오후 11시 보위부 본부 일국장이 지도를 봤습니다. 평양 전역을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발견 못했습니다. 강철 일행을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부하가 보고했습니다. 이틀간 수색했지만 흔적 없다고. 일국장이 초조해졌습니다. 평양이 맞나? 정말 평양에 있나? 의심이 들었습니다. 다른 부하가 의견을 냈습니다. 인식표가 미끼일 수도 있다고. 일부러 던진 것일 수도 있다고. 일국장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끼. 가능했습니다. 강철은 똑똑했습니다. 속일 수 있었습니다. 일국장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로 갔느냐고. 부하가 대답했습니다. 국경일 수도 있다고. 압록강, 두만강. 일국장이 지도를 봤습니다. 국경. 멀었습니다. 300km. 하지만 가능했습니다. 일국장이 명령했습니다. 국경 경비 강화, 압록강 전 구역 봉쇄, 두만강도, 국경 수비대 비상. 부하들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이틀을 허비했습니다. 평양에서 그 사이 저희는 100km를 더 이동했습니다. 잠은 걸으면서 잤습니다. 서로의 몸을 끈으로 묶은 채 앞사람의 뒤통수만 보며 이틀 밤낮을 미친 듯이 걸었습니다. 그렇게 100km를 더 전진했습니다. 이제 압록강까지는 고작 40km. 하루 거리였습니다. 저는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성동격서. 성공했다고. 보위부를 이틀 속였다고. 이제 하루만 버티면 압록강이라고. 새벽 4시. 저희는 계곡에서 쉬었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 신민철이 사진을 만지며 흐느꼈습니다. 조장님, 저 잘하는 거 맞습니까? 지은이 두고 저만 이렇게 살겠다고 도망쳐도 되는 겁니까? 저는 그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민철아, 내가 죽으면 내 딸도 죽어. 하지만 내가 살아서 남한에 가면 지은이를 데려올 길이 열려. 돈 벌어서 사람 보내면 돼. 그게 지은이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야. 그러니까 살아야 해. 살아서 그 돈 벌어야 해. 신민철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을 다시 보겠다는 그 처절한 희망이 신민철을 계속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김태준이 물었습니다. 남한은 어떤 곳이냐고. 저는 잠시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1호 열차에서 폐기되던 남조선 알판들을 몰래 봤다고. CD. 거긴 우리가 배운 지옥이 아니더라고. 김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자유로운 곳이라고. 적어도 먹을 게 없어서 딸을 굶기지 않아도 되는 곳이라고. 아이들이 총 쥐는 법 대신 꿈을 배우러 학교에 가는 곳이라고. 진짜 사람이 살 수 있는 세상이 거기 있더라고. 이성훈이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모셔오고 싶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하다고. 한국 가면 도와준다고. 나중에 어머니 모셔온다고. 한승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내가 걱정한다고, 연락도 못하고 떠났다고, 미안하다고 저는 말했습니다. 아내도 이해할 거라고, 살아야 한다고, 살아서 다시 만난다고. 저희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걷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하루, 40km, 밤낮 걸으면 도착합니다. 압록강에.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보위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국경으로. 그리고 그들 중 가장 무서운 자가 오고 있다는 것을. 박중좌, 보위부 최고 추적자. 인식표 하나로 저희는 이틀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보위부도 깨달았습니다. 속았다는 것을. 이제 진짜 추격이 시작됩니다. 과연 저희는 마지막 40km를 무사히 건널 수 있을까요? 오전 8시, 신의주 보위부 지부, 헬기가 착륙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박중좌, 보위부 특수수사구, 45살, 25년 경력, 북한 최고의 추적자, 박중좌가 걸어 들어갔습니다. 지부장이 경례했습니다. 박중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없이 차가웠습니다. 지부장이 땀을 흘렸습니다. 박중좌의 명성을 알았습니다.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자, 백전백승, 탈북자 검거율 100%. 박중좌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압록강 전체,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여기라고 말했습니다. 강철 일행이 올 곳, 신의주 상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신의주 시내는 경비 심하다고, 하류는 강폭 넓다고, 상류가 좁다고, 도강하기 쉽다고, 강철이 거기로 온다고. 지부장이 물었습니다. 확신하느냐고. 박중좌가 웃었습니다. 차갑게. 강철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호위국 출신이라고. 10년 전 함께 훈련받았다고. 내가 그보다 총은 한 발 늦었지만 사냥감을 찾는 코는 한 발 앞선다고. 그의 성격을 안다고. 신중하다고. 안전한 길을 택한다고. 상류가 답이라고. 박중좌가 명령했습니다. 상류 3km 구간 집중 봉쇄. 병력 50명 배치. 100m마다 초소, 탐조등 10개 설치. 절대 놓치지 말라고. 같은 시각, 저희는 산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오후면 도착합니다. 저는 기대했습니다. 곧 강이 보인다고. 건너면 중국이라고. 자유라고. 오후 2시, 저희는 마을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마을, 10여 가구. 저는 멈췄습니다. 위험했습니다. 사람이 있으면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회하면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결정했습니다. 통과한다고. 빠르게, 조용히. 저희는 마을 뒤로 돌았습니다. 산길로, 집들 뒤로, 조용히 걸었습니다. 개가 짖었습니다. 멍멍. 저희가 멈췄습니다. 개가 계속 짖었습니다. 집 문이 열렸습니다. 노인이 나왔습니다. 노인이 저희를 봤습니다. 5명, 검은 옷, 더러운 얼굴들. 노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탈북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노인이 입을 열려고 했습니다. 소리치려고. 저는 달려갔습니다. 노인 앞으로,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말했습니다. 해치지 않겠다고. 그냥 지나갈 거라고.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저는 손을 놓았습니다.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보위부에 신고하지 말라고. 하루만 기다려달라고. 노인이 물었습니다. 누구냐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살고 싶은 사람이라고. 노인이 저를 봤습니다. 오래. 그리고 말했습니다. 가라고. 빨리 가라고. 신고 안 한다고. 노인의 눈에 눈물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하다고. 저희는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빠르게. 뒤에서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작게. 혼잣말처럼. 내 아들도 소식이 없다. 저는 뒤돌아봤습니다. 노인이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개가 짖는 것을 멈췄습니다. 오후 5시. 저희는 언덕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강을. 압록강. 넓었습니다.
건너편이 보였습니다. 중구, 자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6일간 300km. 걸어서, 살아서, 대원들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라고, 강을 건너야 한다고, 밤을 기다려야 한다고, 저는 말했습니다. 해가 지면 건넌다고, 어둠을 기다린다고, 저희는 숲에 숨었습니다. 강을 보며 기다렸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림자가 길어졌습니다. 오후 6시, 박중좌가 강변에 도착했습니다. 지프차에서 내렸습니다. 쌍안경을 들었습니다. 강을 봤습니다. 상류를, 하류를 천천히 부하가 보고했습니다. 병력 배치 완료. 50명, 100m 간격, 탐조등 10개. 박중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고, 이제 기다린다고, 강철이 온다고, 오늘 밤 반드시. 저는 몰랐습니다. 박중좌가 와 있다는 것을, 강변에 50명이 있다는 것을. 저는 단순히 생각했습니다. 국경 경비대만 있을 거라고. 평소처럼. 해가 졌습니다. 어둠이 왔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가자고 말했습니다. 대원들이 일어났습니다. 저희는 강으로 내려갔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강변에 도착했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강을 봤습니다. 포, 200m. 깊이, 모릅니다. 하지만 건너야 합니다. 저는 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속옷만 남겼습니다. 대원들도 벗었습니다. 옷을 묶었습니다. 머리 위로, 물에 젖지 않게, 가방도 머리 위로. 저는 물에 발을 넣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얼음장 같았습니다. 심장이 멎을 듯 했습니다. 하지만 들어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갑자기 불빛, 탐조등이 켜졌습니다. 강이 환해졌습니다. 저는 눈이 부셨습니다. 역광이었습니다. 손으로 가렸습니다. 확성기 소리. 강철! 멈춰라! 포위됐다! 박중좌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박중좌. 그 이름을 알았습니다. 10년 전 함께 훈련받았습니다. 같은 호위국 출신, 최고의 추적자. 강 양쪽에서 병력이 나타났습니다. 50명, 총을 겨눴습니다. 저희를 향해. 저는 대원들을 봤습니다.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물 속에 박중좌가 걸어 나왔습니다. 강변으로 확성기를 들었습니다. 강철 소자! 아니, 이제는 반당분자 강철이라고 불러야겠구나! 오래간만이라고 말했습니다. 10년 만이라고. 기억하느냐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박중좌, 기억한다. 당신도 사냥개일 뿐이야, 나처럼. 박중좌가 웃었습니다. 확성기 너머로 웃음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렇다고. 나는 살아남은 개라고. 너는 버림받은 개라고. 나오라고. 총 맞기 싫으면.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가면 죽습니다. 처형됩니다. 가족도 연좌제. 안 나가면 총. 여기서 죽습니다. 어느 쪽이든 죽음. 하지만 한 가지 차이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죽으면 자유를 향해 죽는 것. 나가서 죽으면 개처럼 죽는 것. 저는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간다고. 강을 건넌다고. 총 맞아도. 죽어도. 자유를 향해. 저희는 포위당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강을 건너기로 결심했습니다. 과연 저희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저는 대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간다고, 강을 건넌다고, 따라오라고. 김태준이 대답했습니다. 갑니다. 이성훈이, 한승기가, 신민철이 모두 소리쳤습니다. 갑니다. 저희는 앞으로 걸었습니다. 물 속으로.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물이 무릎까지 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중좌가 확성기로 외쳤습니다. 멈춰라! 쏜다!
정말 쏜다! 하지만 저는 계속 걸었습니다. 총성, 탕, 물에 떨어졌습니다. 제 옆 1미터 경고 사격. 박중좌가 다시 외쳤습니다. 다음은 명중탄이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물이 허리까지 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심장이 조였습니다. 하지만 걸었습니다. 박중좌가 명령했습니다. 쏴라!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탕탕 물이 튀었습니다. 여기저기. 하지만 명중하지 않았습니다. 어둠 때문이었습니다. 물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목까지 왔습니다. 발로 찼습니다. 팔로 저었습니다. 뒤에서 대원들도 헤엄쳤습니다. 필사적으로 총알이 계속 날아왔습니다. 휘익, 쥐, 물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맞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계속 헤엄쳤습니다. 50m, 100m, 150m, 중간 지점. 저는 뒤를 봤습니다. 대원들이 보였습니다. 모두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갑자기 신민철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다리를 맞았습니다. 총알에 피가 물에 퍼졌습니다. 신민철이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한승기가 달려갔습니다. 헤엄쳐서 신민철을 잡았습니다. 끌었습니다. 계속 헤엄쳤습니다. 신민철을 부축하며 저는 소리쳤습니다. 조금만 더, 100m만 더, 거의 다 왔다. 강 건너편이 보였습니다. 중국 땅, 자유. 저는 힘을 냈습니다. 팔을 더 빠르게 저었습니다. 다리를 더 세게 찼습니다. 박중좌가 소리쳤습니다. 보트 투입! 잡아라! 죽이지 말고 잡아라! 보위부 보트가 출발했습니다. 엔진 소리, 부르릉,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안 된다. 잡히면 안 된다. 더 빨리. 200m, 190m, 180m. 보트가 가까워졌습니다. 50m 뒤, 40m 뒤. 이성훈이 소리쳤습니다. 조장님, 보트가 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알아, 계속가. 멈추지 마. 170m, 160m, 150m. 보트가 30m 뒤, 20m 뒤. 김태준이 뒤를 봤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무슨 생각인지. 김태준이 소리쳤습니다. 조장님, 먼저 가십시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고. 함께 간다고. 하지만 김태준이 돌아섰습니다. 보트 쪽으로 헤엄쳐 갔습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김태준, 돌아와. 김태준이 보트에 달라붙었습니다. 보트를 잡았습니다. 흔들었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이 당황했습니다. 보트가 기울었습니다. 김태준이 소리쳤습니다. 가십시오. 저는 괜찮습니다. 살아서 만납시다. 보위부 요원이 김태준을 쳤습니다. 총 개머리판으로 머리를. 김태준이 쓰러졌습니다. 물에 보위부가 김태준을 끌어올렸습니다. 보트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김태준, 아들 둘, 그가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저희를 위해 저는 계속 헤엄쳤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이성훈과 한승기도 신민철을 부축하며 140m, 130m, 120m. 보트가 김태준을 싣고 돌아갔습니다. 북쪽으로 110m, 100m, 90m. 저는 강 바닥이 발에 닿았습니다. 얕아졌습니다. 일어섰습니다. 걸었습니다. 이성훈과 한승기가 신민철을 끌었습니다. 일어섰습니다. 함께 걸었습니다. 80m, 70m, 60m. 총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박중좌가 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중국 땅이라고. 50m, 40m, 30m. 저희는 걸었습니다. 물에서 나왔습니다. 땅에 섰습니다. 중국, 자유의 땅.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땅을 만졌습니다.
흙을, 자갈을, 휘풀을 울었습니다. 소리 내어 이성훈이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울었습니다. 한승기도, 신민철도 모두 울었습니다. 저희는 살았습니다. 강을 건넜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김태준을 잃었습니다. 그가 희생했습니다. 저는 뒤를 봤습니다. 강 건너편, 북한, 박중좌가 서 있었습니다. 강변에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박중좌가 확성기를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강철, 너는 이겼다. 하지만 김태준은 죽는다. 너 때문에 가족도 연좌제다. 아들 둘도 끝이다. 이것이 배신의 대가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살려달라고. 하지만 제 목소리는 닿지 않았습니다. 박중좌가 돌아섰습니다. 떠났습니다. 헬기가 내려왔습니다. 박중좌가 탔습니다. 헬기가 떠났습니다. 저는 땅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었습니다. 김태준 때문에, 그의 희생 때문에. 이성훈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를 일으켰습니다.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도 위험하다고. 중국 공안이 온다고. 저는 일어났습니다. 신민철을 봤습니다. 다리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지혈해야 했습니다. 저는 옷을 찢었습니다. 다리를 감았습니다. 단단히. 저희는 강을 건넜습니다. 하지만 김태준을 잃었습니다. 5명이 시작했고 4시 도착했습니다. 과연 저희는 중국에서 한국까지 무사히 갈 수 있을까요? 새벽 2시, 저희는 중국 산속을 걸었습니다. 신민철이 다리를 절었습니다. 총상, 피가 계속 났습니다. 저는 어깨를 내밀었습니다. 신민철을 부축했습니다. 이성훈이 반대편을 잡았습니다. 어깨 상처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한승기는 왼팔을 못 썼습니다. 팔 관통상, 붕대로 감아 목에 걸었습니다. 한승기가 앞장섰습니다. 오른팔로 길을 찾았습니다. 어둠 속, 달빛만으로 저희는 조용히 걸었습니다. 새벽 4시, 마을이 보였습니다. 중국 마을,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위험했습니다. 중국 공안, 친구, 위험. 하지만 약이 필요했습니다. 신민철 다리, 한승기 팔, 이성훈 어깨, 감염되면 끝이었습니다. 저는 결정했습니다. 들어간다고. 조심스럽게. 저희는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뒷골목으로. 조용히. 개가 짖었습니다. 저희가 멈췄습니다. 개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개가 냄새를 맡았습니다.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짖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귀에 작은 집이 보였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새벽인데도 저는 다가갔습니다. 창문을 통해 안을 봤습니다. 할머니 한 분,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조용히, 톡톡. 할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저희를 봤습니다. 놀랐습니다. 저는 조선말로 말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탈북자입니다. 다친 사람이 있습니다. 약이 필요합니다. 할머니가 저희를 오래 봤습니다. 그리고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조선말로, 조선 쪽이었습니다. 저희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가 신민철을 봤습니다. 다리에서 피가 흐는 것을, 혀를 찼습니다. 쯧쯧. 할머니가 안방으로 갔습니다. 약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작은 상자. 열었습니다. 약들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꺼냈습니다. 소독약, 갈색병, 요오드였습니다. 붕대, 하얀 거즈, 진통제 알약, 항생제 연고, 상처에 바르는 것.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항생제 먹는 약은 없다고. 병원 가야 구할 수 있다고. 하지만 연고로 버티라고. 조선말로.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하다고. 할머니가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다고.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도 북에 갔다가 못 돌아왔다고. 20년 전이라고. 저는 할머니를 봤습니다.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떻게 한국 갈 거냐고. 저는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일단 숨어서 방법을 찾겠다고.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고. 공안이 곧 온다고. 내가 연락해 주겠다고. 탈북자 돕는 사람한테. 목사님이라고. 돈 안 받는다고. 하나님 일하신다고. 할머니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누군가와 통화했습니다. 중국어로. 짧게 끊었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내일 새벽 5시 마을 북쪽 산길 입구 트럭이 온다고. 목사님 사람이라고. 연길까지 데려다 준다고. 저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빨리 가라고. 여기서 자면 안 된다고. 산으로 가서 숨으라고. 살아야 한다고. 저희는 약을 받았습니다. 집을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문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작게. 저희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새벽 5시. 저희는 동굴을 찾았습니다. 작은 동굴. 들어갔습니다. 신민철을 눕혔습니다. 저는 약을 꺼냈습니다. 유오드 소독약을 열었습니다. 갈색의 액체. 먼저 신민철 다리에 부었습니다. 신민철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팠습니다.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소리 안 냈습니다. 저는 총알을 찾았습니다. 다리 속 깊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을 넣었습니다. 총알을 꺼냈습니다. 신민철이 신음했습니다. 저는 다시 소독약을 부었습니다. 항생제 연고를 발랐습니다. 붕대를 감았습니다. 단단히 한승기 팔도 치료했습니다. 총알이 관통했습니다. 뼈는 안 다쳤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소독하고 연고 바르고 붕대를 감았습니다. 이성훈 어깨는 스친 상처. 간단히 소독하고 연고 발랐습니다. 진통제를 먹였습니다. 새세개 물과 함께. 신민철이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쉰다고. 내일 새벽 트럭 온다고. 목사님이 보내신다고. 저희는 교대로 잤습니다. 이성훈이 먼저, 한승기가 망을 봤습니다. 저는 신민철 옆에 앉았습니다. 그의 이마를 만졌습니다. 열은 없었습니다. 연고가 효과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30분, 저희는 일어났습니다. 마을 북쪽 산길 입구로 갔습니다. 조용히 어둠 속에서 기다렸습니다. 새벽 5시, 트럭이 왔습니다. 화물 트럭, 멈췄습니다. 운전사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조선 쪽이었습니다. 40대 남자. 운전사가 조선말로 물었습니다. 강철 일행이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운전사가 말했습니다. 김 목사님이 보냈다고. 타라고. 뒤에 화물칸에. 저희는 화물칸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상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숨었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부르릉 달렸습니다. 남쪽으로 3시간을 달렸습니다. 저는 창문 틈으로 밖을 봤습니다. 도시가 보였습니다. 큰 도시, 연길이었습니다. 트럭이 멈췄습니다. 운전사가 뒤로 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내리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라고. 저희는 내렸습니다. 저는 운전사에게 말했습니다. 감사하다고. 운전사가 말했습니다. 조심하라고. 공안 많다고. 한국 대사관 가라고. 길을 알려줬습니다. 저희는 연길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조심스럽게. 신민철이 다리를 절었습니다. 사람들이 봤습니다. 의심했습니다. 저는 신민철을 더 세게 부축했습니다. 빨리 걸었습니다. 한국 대사관까지 3km. 운전사가 알려준 길이었습니다. 3km를 걸었습니다. 1시간 반. 신민철이 힘들어했습니다. 다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저희 모두 참았습니다. 저는 대사관이 보였습니다. 멀리 100m 앞 태극기가 보였습니다. 펄럭였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갑자기 경적 소리,
빵빵. 공안차가 저희 옆에 멈췄습니다. 공안들이 내렸습니다. 네. 공안이 중국어로 물었습니다. 신분증. 저는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조선말로. 공안이 알아들었습니다. 탈북자라고 말했습니다. 공안이 명령했습니다. 따라오라고. 북송한다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간다고. 공안이 총을 꺼냈습니다. 저를 겨눴습니다. 따라오라고. 다시 명령했습니다. 저는 뒤를 봤습니다. 대사관. 100m. 너무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옆을 봤습니다. 좁은 골목. 차가 못 들어갈 만큼. 저는 대원들에게 눈빛을 보냈습니다. 골목으로. 저는 소리쳤습니다. 뛰어. 저희는 골목으로 달렸습니다. 좁은 골목. 공안이 소리쳤습니다. 멈춰. 쏜다. 총성. 탕탕. 하늘로. 경고 사격. 저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달렸습니다. 공안차가 골목 입구에 섰습니다. 못 들어왔습니다. 너무 좁아서. 공안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네. 뛰어서 추격했습니다. 저와 이성훈이 신민철을 양쪽에서 끌었습니다. 신민철이 한 발로 깡충깡충 뛰었습니다. 한승기는 한 팔로 균형을 잡으며 달렸습니다. 이성훈은 어깨를 움켜쥐며 뛰었습니다.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80m, 60m, 40m, 뒤에서 공안 발소리, 가까워졌습니다. 20m, 10m, 대사관 담장이 보였습니다. 높이 2m, 벽돌담. 저는 소리쳤습니다. 넘어! 한승기가 먼저 뛰었습니다. 한 팔로 담을 잡았습니다. 발로 찼습니다. 올라갔습니다. 넘어갔습니다. 저와 이성훈이 신민철을 밀어 올렸습니다. 신민철이 담을 잡았습니다. 한승기가 반대편에서 잡아당겼습니다. 신민철이 넘어갔습니다. 이성훈이 올랐습니다. 어깨가 아팠지만 힘을 냈습니다. 넘어갔습니다. 저는 마지막이었습니다. 담을 잡았습니다. 뛰어 올랐습니다. 공안이 제 다리를 잡았습니다. 끌어당겼습니다. 저는 발로 찼습니다. 공안 얼굴에 공안이 놓았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저는 담을 올라갔습니다. 공안이 다시 제 다리를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담을 넘었습니다. 뛰어내렸습니다. 한국 대사관 안, 한국 땅. 저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땅을 만졌습니다. 피풀을, 흙을 울었습니다. 소리 내어. 담 너머에서 공안이 소리쳤습니다. 나와. 중국어로. 하지만 못 들어왔습니다. 한국 땅이기 때문에. 한국 경비원이 달려왔습니다. 민간인 경비. 저희를 봤습니다. 탈북자냐고 물었습니다. 한국말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탈북자입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경비원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탈북자 내 입국이라고. 부상자 있다고. 의료진 필요하다고. 저는 계속 울었습니다. 해냈습니다. 저희는 중국을 건넜습니다. 공안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대사관에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안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자유는 아직 멀었습니다. 한국 땅까지 가야 합니다. 3개월 후, 2025년 3월, 인천, 공항. 저는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대한민국, 한국, 진짜 자유의 땅. 이성훈이 제 옆에 섰습니다. 한승기가, 신민철이, 우리 넷, 살아남은 자들, 함께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이 보였습니다. 푸른 하늘, 자유의 하늘.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달았습니다. 하나원에서 3개월을 보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삶. 정부에서 집을 줬습니다. 제 집, 제 공간, 감시 없는 곳. 저는 첫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감시 카메라가 없었습니다. 보위부가 없었습니다.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좋았습니다. 아침에 마트에 갔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한국마트. 물건이 넘쳤습니다. 쌀, 고기, 과일, 채소, 과자, 음료, 모든 것 너무 많았습니다. 저는 쌀 한 포대를 샀습니다. 10kg. 북한에서는 1년치였습니다. 여기서는 한 달치. 가격표를 봤습니다. 15,000원. 저는 울었습니다. 마트에서 사람들이 봤습니다. 이상하게.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쌀을 안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좋았습니다. 이것이 자유였습니다. 배고프지 않은 것, 굶지 않는 것. 저는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공장, 자동차, 부품 공장, 단순 노동.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돈을 벌었습니다. 월급 200만 원. 북한에서는 10년치 월급. 이성훈도 일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 한승기는 건설 현장. 신민철은 다리 때문에 아직 쉬었습니다. 정부 지원금으로 살았습니다.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났습니다. 일요일마다 교회에서 저희를 도와준 목사님 교회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북한 이야기, 탈출 이야기, 김태준 이야기. 김태준, 저는 매일 생각했습니다. 그의 희생을. 그가 없었으면 저희는 못 왔습니다. 그가 보트를 붙잡았습니다. 저희가 도망칠 시간을 벌었습니다. 저는 김태준 가족을 찾으려 했습니다. 북한에 있는 아들 둘, 아내.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소식도 없었습니다. 저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2025년 9월, 저는 한국말이 늘었습니다. 사투리가 줄었습니다. 억양이 바뀌었습니다. 남한 사람처럼. 하지만 마음은 아직 북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탈북자 모임에 갔습니다. 일요일마다 교회에서. 그날도 갔습니다. 낯선 얼굴이 보였습니다. 40대 남자. 저를 빤히 봤습니다.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강철 소자 아니십니까? 저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느냐고. 남자가 말했습니다. 저도 철도 호위국 출신이라고. 정비반이었다고. 저는 남자를 봤습니다. 기억이 났습니다. 얼굴이. 남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김태준 중위.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남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형됐습니다. 2025년 1월. 공개 처형. 평양역 광장에서. 브로커 통에 들었습니다. 확실합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댔습니다. 남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반역죄, 탈출 방조죄. 김태준 중위 가족도 수용소로 갔다고 합니다. 아들 둘, 아내. 모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김태준, 결국 죽었습니다. 저 때문에. 가족도 끝났습니다. 아들 둘, 수용소에서. 저는 교회 화장실로 갔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울었습니다. 소리 내어. 김태준, 아들 둘, 수용소. 저 때문에. 저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이성훈에게 전화했습니다. 울면서 말했습니다. 김태준 소식 들었다고. 이성훈도 울었습니다. 알고 있었다고. 한승기한테 들었다고. 같은 탈북자 네트워크에서. 1년이 지났습니다. 2026년 1월. 저는 한국 시민이 됐습니다. 귀화. 대한민국 국민. 신분증을 받았습니다. 제 이름. 강철. 하지만 이제 북한 소자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강철. 저는 아직도 악몽을 꿨습니다. 밤마다 1호 열차, 김정은, 처형 명단, 강, 총소리, 김태준. 깨어나면 땀이 흘렀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살았습니다. 일했습니다. 밥 먹었습니다. 웃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자유를 누렸습니다. 저는 신민철을 만났습니다. 커피숍에서.
신민철이 딸 사진을 꺼냈습니다. 지은, 이제 2살, 북한에 있습니다. 신민철이 울었습니다. 보고 싶다고. 저는 말했습니다. 언젠가 만난다고. 통일되면, 아니면 데려온다고. 브로커를 통해 신민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통일, 언제쯤? 10년 후, 20년 후, 50년 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다리겠습니다. 그날을. 저는 가끔 압록강을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차가운 물, 총소리, 김태준의 외침, 살아서 만나자는 말. 하지만 못 만났습니다. 영원히 저는 김태준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매일 그의 영혼을 위해, 그의 가족을 위해 언젠가 다시 만나기를. 지금 저는 여기 있습니다. 서울, 대한민국, 자유로운 땅. 배고프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감시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립습니다. 고향이, 평양의 거리가, 어린 시절 친구들이, 아내가, 동료들이, 그들은 아직 거기 있습니다. 감시 속에, 배고픔 속에, 두려움 속에 저는 이 이야기를 씁니다.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 북한이 어떤 곳인지, 탈북이 얼마나 힘든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18년 충성의 끝에서 배신당한 후, 300km 도주 후, 강을 건넌 후, 동료를 잃은 후, 저는 여기 있습니다. 자유 속에서. 하지만 완전하지 않습니다. 김태준이 없기 때문에, 북에 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 통일이 되면 저는 다시 갈 것입니다. 평양에, 김태준 무덤에 꽃을 놓을 것입니다. 감사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날까지 저는 살 것입니다. 자유롭게, 당당하게, 김태준의 목까지.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2로 열차 탈출, 강철 소좌의 이야기. 아니,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 강철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